지옥문을 여는 방법. 이상우. 한수영은 마침내 남편 고영진의 비밀을 알아내는 키를 찾아냈다. 결혼한 지 1년 6개월 만이다. 한수영은 극도의 흥분으로 심장이 벌렁거려 잠시 마우스를 멈추고 소파에 등을 깊숙이 기대고 편안하게 앉았다. 심호흡을 하고 맞은편 벽에 걸린 결혼 사진을 바라보았다. 남편 고영진의 웃음 띤 얼굴이 갑자기 간교하고 음흉하게 보였다. 무서운 남자지만 무서움이 도를 넘으면 비굴하고 간교하게 보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이제는 남편 고영진에 관한 모든 비밀을 알아냈기 때문에 더 이상 겁날 것이 없었다. 이 비밀을 알아내기 위해 1년 6개월 동안 몸과 마음을 서슴없이 바친 한수영은 분노로 경련이 일어날 지경이었다. 남편의 비밀을 알아내는 것에 자신의 목숨이 달렸다는 것을 시시각각 느끼고 있었다. 나쁜 자식, 이렇게 나쁜 놈이 이 세상에 떳떳하게 살아있다는 것이 너무도 기가 막히다. 이제 복수의 칼을 휘두를 일만 남았다. 남편은 과거 두 여자를 살해한 살인범이었다. 그것도 사랑한다는 가증스러운 거짓말을 앞세워 구렁텅이에 몰아넣고 잔인하게 목숨을 빼앗고는 시치미를 뚝 떼고 또 다른 희생양을 찾아 나선 악마였다. 내가 지옥문을 여는 방법을 알아냈단 말이야, 고영진. 이제 너는 내가 여는 지옥문으로 들어가고 말 거야. 한수영은 일어서서 벽에 걸린 사진 속의 남편 얼굴을 손톱으로 박박 긁었다. 그리고도 분이 안 풀려 남편이 쓰는 컴퓨터 앞으로 갔다. 그리고는 책상 위에 놓인 은 십자가를 들어 방바닥에 던져버렸다. 대학 시절 폴란드에 여행 갔다가 사온 것이라는데 10여 년 동안 애지중지하던 장식품이다. 그의 십자가 문양 애호도 광적이었다. 기독교 신자가 아니기 때문에 신앙의 상징인 십자가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다. 그냥 스위스 국기를 비롯해 크로스 마크가 달린 장식물은 다 좋아했다. 열쇠고리, USB 고리에도 십자가 문양 장식품이 달려있다. 그의 설명은 십자가가 아니고 플러스 기호이고 그것은 자기 인생에 플러스가 된다는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했다. 한수영은 화장실로 들어가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복수심으로 이글이글 불타는 자신의 눈을 보자 섬뜩한 느낌이 들어 또 한 번 놀랐다. 남편의 비밀을 알아내기 위해서는 남편이 쓰는 컴퓨터의 비밀번호를 알아내야 한다는 것을 결혼 초부터 계산해 두었다. 남편은 한수영이 잠든 뒤에는 늘 컴퓨터 앞에 앉아서 자판을 두드렸다. 처음에는 그냥 회사 일을 집에 가져와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어느 날 밤 남편이 두드리고 있는 것이 일기를 쓰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여보, 당신 언제부터 일기를 썼어요? 어느 날 아침 식사를 하다가 한수영이 지나가는 말처럼 물었다. 나 말이야. 초등학교 때부터 일기를 썼어. 아마 거의 하루도 안 빠지고 20년 가까이 썼을걸? 나 이래봬도 문장력이 꽤 있어. 원래 문학 지망생이었거든. 초등학교 때도 컴퓨터를 썼어요? 컴을 쓴 것은 중학교 들어가서부터야. 어머니가 처음 컴퓨터를 사주셨을 때 얼마나 좋은지 매일 밤을 새우다시피 글을 썼지. 그럼 초등학교 때 쓴 일기도 지금 보관하고 있어요? 그럼 노트에 볼펜으로 썼던 것을 모두 내 컴에 옮겨 놓았지. 내가 이 세상에 왔다 간 흔적인데 꼭 남겨두어야지. 컴퓨터가 해킹 당하거나 바이러스가 침범하면 다 날아가는 수도 있잖아요. 한수영이 남편을 흘끔흘끔 쳐다보며 대답을 기다렸다.
무엇인가를 알아내려고 물어본 것인데 고영진은 눈치채지 못하는 듯 했다. 그래서 말이야, 클라우드에 모두 자동 저장해 두었거든. 내 컴이 망가지거나 해킹되어도 클라우드 기록은 남아 있을 테니까. 한수영은 마음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이제 실마리는 찾았으니 지옥문을 여는 일만 남았어. 한수영이 남편의 비밀 일기를 찾아내는 데는 1년이 걸렸다. 1년 반 전 한수영이 시집 왔을 때부터 남편은 자기 물건에 손대지 말라는 당부를 여러 번 했다. 특히 은 십자가 장식물과 책상 밑에 있는 상자에 신경을 썼다. 그 상자는 30cm 정도의 크기인데 자물통이 채워져 있었다. 한수영은 그 상자 속에 커다란 비밀이 들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한수영이 고영진에게 시집 온 것이 순전히 복수하기 위한 계략 결혼이라는 것을 남편이 알 리 없었다. 그런데도 고영진은 습관적으로 비밀을 단속하는 데 신경을 쓰는 것 같았다. 한수영이 고영진의 비밀 상자를 여는 데는 그리 힘들지 않았다. 남편이 회사 일로 하이난에 출장을 간 뒤였다. 남편은 고객들을 데리고 해외 골프 원정을 자주 다녔다. 회사가 골프 용품을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이다. 한수영은 남편이 출장 간 다음 날 그 상자를 안고 황학동 만물상 거리에 있는 열쇠 가게로 갔다. 집이 있는 서초동 근방 열쇠집에 갔다가는 의심 많은 남편에게 언젠가 들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예 먼 곳으로 간 것이다. 열쇠집 아저씨는 간단히 상자를 열어주었다. 한수영은 큰 보물이라도 얻은 듯 두근거리는 가슴을 안고 집으로 와서 상자 속 물건들을 꺼내 보았다. 상자 안에서 나온 것은 오래되고 낡은 80년대 공책 2권이었다. 일기장이었다. 학생 시절에 쓴 일기다. 한수영은 공책을 넘겨보았다. 몇 군데 읽어보았으나 특별한 내용이 없었다. 한수영은 크게 실망했다. 그런데 이 오래된 별 내용 없는 일기장 2권을 왜 이렇게 오랫동안 간직해왔으며 아무도 못 보게 철저히 보안까지 하고 있었을까. 하기는 남편 고영진은 일기 쓰는 것을 초등학교 시절부터 지금까지 하루도 빠지지 않았다는 것을 자랑으로 늘 얘기하지 않았던가. 한수영은 공책에 없는 부분은 어딘가에 보관하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공책을 이리저리 넘겨보던 한수영은 공책 속에서 툭 떨어진 사진 2장을 발견했다. 한 장은 라일락 나무 아래서 빨간색 원피스를 입고 미소를 지으며 서 있는 20대 여자 사진이었다. 다른 한 장은 머리를 길게 늘어뜨린 여자와 함께 찍은 남편 사진이다. 사진관에서 찍은 사진으로 보였다. 사진 뒤를 보았다. 라일락 나무 앞에 여인 사진 뒤에는 볼펜 글씨로 도영주라고 적혀 있었다. 여자 이름 같았다. 다른 한 장은 2007년 8월 4일 약혼 기념 김연지와 함께라고 쓰여 있었다. 도영주와 김연지가 남편의 과거 여인이라는 얘기를 결혼식 날 누구에겐가 들은 것 같았다. 결혼식장에서 화장을 하다 잠깐 화장실에 갔다가 우연히 2 아주머니가 하는 얘기를 들었다. 약혼자가 2이나 죽더니 이번엔 괜찮겠지? 영주나 현지 걔들도 모두 제 운명이지 뭐. 걔 사주에 여자가 3이라고 하지 않았어? 다 자기 팔자지. 한수영은 그때 무심코 들어넘긴 이야기가 문득 떠올랐다. 그러면 내가 3번째 여자란 말인가? 한수영은 시집 온 뒤에도 명절 같은 날 시누이들이 자기들끼리 하는 말을 우연히
엿들은 일이 있었다. 그때 몇 마디씩 그들끼리 주고받은 말을 종합해 보면 남편 고형진이 결혼 전 여자들을 사귀었는데 두 여자 모두 결혼 직전에 사별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팔자가 사나운 남자라는 말을 여러 사람이 했다. 그러나 한수영은 팔자 타령 같은 것은 믿지 않았다. 오로지 복수를 하기 위해 고영진과 결혼했을 뿐 팔자나 자신의 장래와는 상관이 없었다. 한수영은 고영진에게 복수만 한다면 자신의 운명은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었다. 아니, 복수 이후의 자신을 생각해 본 일도 없다. 한수영은 두 여자의 사진을 자신의 핸드폰으로 촬영했다. 그리고 두 권의 일기장을 꼼꼼히 읽어 보았다. 그러나 별 다른 내용이 없는 보통의 학생 생활이 적혀 있을 뿐이다. 한수영은 사진과 일기장을 본래의 모습대로 넣고 상자를 제자리에 가져다 두었다. 한수영은 고영진이 다니는 회사의 입사 후배였다. 입사 첫날부터 한수영에게 관심을 가진 선배 남자 사원이 여러 명이었다. 그 중에서도 고영진과 윤성혁이 가장 적극적이었다. 입사 1년이 채 지나기도 전에 한수영은 윤성혁과 급속도로 가까워졌다. 한수영은 윤성혁을 사랑하게 되고 마침내 결혼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고형진은 한수영과 윤성혁이 깊이 사귀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포기하지 않았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한수영에게 접근해 왔다. 선배, 나는 윤 선배를 좋아해요. 그러니 이제 그만 놔주세요. 회사 안에서나 밖에서나 줄기차게 접근해 오는 고영진에게 단호한 태도를 보인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고영진은 포기하지를 않았다. 퇴근하면 아파트 앞에 차를 세워놓고 기다리는 것이 일주일에 한두 번이 아니었다. 출근해서도 점심을 같이 하자는 말을 거의 매일같이 했다. 고영진의 이런 행동을 윤성혁도 눈치채고 있었다. 그 때문에 퇴근 후 술집에서 두 사람이 싸운 일도 여러 번 있었다. 팽팽한 삼각관계, 아니 삼각관계라기보다는 일방적인 스토킹이 계속되던 어느 날 마침내 큰 변화가 생겼다. 뜻밖의 사고로 윤성혁이 목숨을 잃은 것이다. 입사 회사 동기 중 미혼인 4명이 연휴가 낀 어느 주말을 이용해 오대산으로 캠핑을 갔다. 2박 3일 코스의 마지막 날 사고가 났다. 등산을 하던 윤성혁이 실족해서 20m 아래로 추락해 사망한 것이다. 세 사람이 비로봉 정상에 오른 것은 오후 4시쯤이었다. 정상에서 종이팩에 넣어온 소주를 마시며 쉬다가 윤성혁이 소변을 보러 정상 가장 자리로 갔다가 실족해서 20m 아래로 추락해 즉사한 것이다. 고영진이 뛰어내려가서 산악구조대를 불렀을 때는 윤성혁이 이미 숨을 거둔 뒤였다. 너무나 허무한 죽음이었다. 한수영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절망을 느꼈다. 온 세상을 다 잃은 것 같았다. 너무나 기가 막혀 윤성혁의 빈소에도 가지 못했다. 하루 종일 혼자 방 안에 앉아 눈물만 흘렸다. 자신도 윤성혁을 따라 저 세상으로 가고 싶었다. 장례식 날 겨우 영안실에 찾아간 한수영은 이제 더 이상 눈물도 나지 않았다. 어릴 적 부모를 잃고 고아처럼 자란 윤성혁의 장례식장은 쓸쓸했다. 고영진을 비롯한 동기생들은 죄인처럼 고개를 떨구고 있었다. 한수영이 며칠을 쉬고 있을 때 고영진이 찾아왔다. 모두가 내 잘못이오. 실족이라고 결론이 났지만 내가 보았을 때는 실족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실족이 아니라면 누가 떠밀었나요?
한수영이 벌떡 놀라 일어서면서 소리쳤다.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고영진은 갑작스러운 한수영의 반응에 놀라는 것 같았다. 아니라면 뭐예요? 혹시 독한 마음을 먹고 요즘 뭐 고민이라도 있었나요? 그러면 윤 선배가 자살이라도 했단 말입니까? 아니,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두 사람의 대화는 더 진전되지 않았다. 그러나 한수영은 고영진의 말에서 윤성혁의 죽음에 무엇인가 비밀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한수영은 외숙모의 친정 아버지인 경찰관 시절 이름을 날리던 추 경감을 떠올렸다. 지금은 은퇴해서 사립탐정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다. 한수영은 추 탐정을 찾아갔다. 추 탐정의 사무실은 10평도 안 되는 조그맣고 초라한 오피스텔이었다. 뒤통수가 툭 튀어나온 구형 모니터 앞에서 벼룩 잡듯 독수리 타법으로 문서를 정리하고 있던 추 탐정이 한수영을 반갑게 맞아 주었다. 한수영으로부터 고영진의 죽음에 대한 자초지종을 듣고 난 추 탐정이 말했다. 실족사한 사고가 아니라는 특별한 징조는 없어 보이는데. 한수영 양을 두고 삼각관계에 있었다면 살인 동기로도 좀 약하기도 하고. 삼각관계라는 말은 듣기 거북하네요. 하지만 고영진 선배는 그 정도 일에도 살인을 할 만한 나쁜 사람이에요. 하여튼 내가 당시에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경찰 조사 기록을 좀 살펴보지. 우리 외동딸 남이의 생진려인데 수영양도 잘 아는 강형사가 지금 서울청 형사과장으로 있거든. 신세를 좀 져야지. 그 아저씨 문학 지망생 말씀이지요? 작품은 썼나요? 한수영이 웃음을 머금고 물었다. 아직 단편소설 한 편도 못 썼다네. 하지만 소설가의 꿈은 여전히 버리지 않고 있나 봐. 추 탐정도 따라 웃었다. 며칠 뒤 추 탐정이 한수영을 불렀다. 당시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았는데 수상한 점이 좀 있어. 소변을 보다가 실족했다면 우선 바지 지퍼가 열려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거든. 그리고 그날 사용하던 윤성혁의 핸드폰이 주머니에 있지 않았어. 뒤에 위치 추적해서 찾았는데 사무실 쓰레기통에 있었거든. 고영진이 찾아가서 열어보고는 버렸을지도 몰라요. 그 인간이 일부러 낭떠러지로 밀어서 죽였을 거예요. 한수영의 눈에 금세 물기가 돌았다. 불쌍한 성혁 씨. 그러나 그 정도 정황으로 살인사건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었다. 그런데 더욱 이상한 일이 생겼다. 점심시간이었다. 식욕이 없어 자리에 앉아있던 한수영이 무심코 건너다본 고영진의 PC 본체에 꽂혀있는 USB가 눈에 들어왔다. USB에 달린 고리가 낯이 익었다. 조그만 백상어 모양의 열쇠 고리였다. 작년 여름 여수 해양 박람회에 갔다가 한수영이 윤성혁에게 선물로 사다 준 것과 같았다. 고영진은 십자 모양 장식품 외에는 쓰지 않는 사람인데 백상어 열쇠 고리가 있을 리 없었다. 한수영은 USB를 슬쩍 뽑았다. 몰랑몰랑한 촉감이 윤성혁에게 준 선물과 같은 것이었다. 늘 윤성혁이 지니고 다니던 물건이다. 그의 체온이 아직도 남아 있는 것 같았다. 더욱 가슴이 아팠다. 나쁜 자식, 이것도 훔쳤구나. 한수영은 USB를 자기 PC 본체에 꽂고 재빨리 복사한 뒤 그것을 다시 고영진의 컴퓨터에 가져다 꽂아 두었다. 그리고 천천히 내용을 훑어볼 생각이었다. 한수영은 가슴이 메어지는 것 같아 점심 먹을 생각이 전혀 없었다. 건물 옥상으로 올라갔다. 도심 한가운데에 있는
건물의 옥상에는 조그만 정원이 꾸며져 있었다. 한수영은 노란색 벤치에 앉아 멀리 남쪽 하늘을 바라보았다. 양재숲의 우거진 소나무가 먼 추억을 불러냈다. 윤성혁과 함께 숲을 거닐다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마주 껴안고 첫 키스를 하던 생각이 났다. 가슴이 미어지다 못해 무너지는 듯 했다. 무슨 명상을 그렇게 하세요? 언제 왔는지 고영진이 옆 자리에 앉으며 말을 걸었다. 한수영은 따귀를 한 대 갈기고 싶었다. 아니, 소리 안 나는 총이 있으면 쏘아 죽이고 싶었다. 그러나 그때 갑자기 엉뚱한 생각이 떠올랐다. 복수, 그렇다. 복수를 해야지. 그렇다면 철저하게 가면을 쓰고 기회를 노려야 한다. 한수영은 결심했다. 자기는 어떻게 되어도 좋다. 사랑하는 윤성혁을 위해 자신을 바쳐 복수를 해야겠다는 결심이 섰다. 그때부터 한수영은 고영진의 접근을 허용하기 시작했다. 속이 좀 답답해서 옥상에 바람 쏘이러 왔어요. 그런데 배가 좀 고프네요. 그래요? 같이 밑으로 내려갈까요? 두 사람은 급속도로 가까워지기 시작했다. 그날 밤 한수영은 낮에 복사해 두었던 윤성혁의 USB를 열어보았다. 그러나 개인적인 기록은 전혀 없고 회사 업무에 관한 서류로 꽉 차 있었다. 더구나 회계 업무에 속하는 내용이 많았다. 회사 기밀에 속하는 내용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한수영은 내용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 며칠 뒤 고영진과 함께 드라이브를 할 때였다. 윤성혁이 회사 기밀을 유출한 것이 최근 들통이 났어요. 내가 윤성혁 같은 성실한 사람이 그럴 리 없다고 변명을 했지만 한수영은 분노가 번개처럼 머리를 스쳤다. 나쁜 자식, 윤성혁의 USB 내용을 가지고 장난까지 치고 있었구나. 내가 그 악랄한 너의 인생을 곧 끝내주마. 한수영은 입술을 피가 날 정도로 깨물었다. 한수영은 그로부터 3개월 뒤 고영진과 결혼식을 올렸다. 한수영은 곧바로 회사를 그만두고 1년 반 동안 날마다 복수의 칼을 갈았다. 한수영은 고영진의 비밀 상자에서 나온 여자들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다. 우선 윤성혁, 고영진과 입사 동기인 김미라를 만났다. 남편이 속 좀 썩이지? 이런 얘기 나한테 들었다고 하지 말고. 김미라는 몇 번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고영진 씨가 원래 여자 관계는 깨끗했어. 사귀던 여자가 있었는데 운이 없었다고나 할까? 운이 없다니요? 사귀던 여자가 결혼 직전에 사고로 죽었어. 그것도 2사람이나. 사고로 죽어요? 2사람이나? 한수영은 갑자기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언니가 그 여자 본 일이 있어요? 물론이지. 동기생 회식에 고영진 씨가 데리고 온 일이 있거든. 한수영은 핸드폰에 저장 사진을 열었다. 혹시 이 여자 아니에요? 남편과 함께 찍힌 김연지의 사진이 나왔다. 사진을 자세히 살핀 김미라가 물었다. 다른 사진도 있니? 한수영이 다른 사진을 열었다. 라일락 나무 밑에서 미소 짓고 있는 도영주의 사진이다. 이 여자가 회식 자리에 나왔던 여자야. 다른 한 장은 그 전에 사귀던 여자인가 봐. 김미라는 고영진과 나란히 찍은 사진을 보면서 말을 이었다. 이 여자는 처음에 사귀었던 여자인가 본데 이 여자도 해수욕장에 같이 갔다가 익사사고로 죽었다고 들었어. 익사사고? 그럼 다른 여자는 무슨 사고였어요? 자살했대. 이유는 아무도 몰라.
김미라는 자기가 너무 말을 많이 했다고 생각했는지 갑자기 굳은 표정으로 말했다. 내가 너무 말을 많이 했네. 모두 확실한 이야기는 아니야. 그냥 당시 그런 소문이 났을 뿐이야. 고영진 씨한테 물어봐. 나보다는 더 자세하게 알 테니까. 그런데 이 사진은 어디서 났지? 김미라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그냥 집에 굴러다니기에 남편에게 물어보기도 꺼려지고 그래서요. 한수영이 얼버무렸다. 하긴 그래. 모르는 여자 사진이 집에 굴러다니면 마음 쓰이겠지. 한수영은 집에 돌아오면서 여러 가지 생각으로 착잡해졌다. 두 여자가 사고를 위장한 살인 음모에 걸려들어 희생되었을 거란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다. 고영진은 벌써 3명이나 죽였다고 생각하자 온몸에 소름이 솟았다. 4번째 희생자가 자신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떨렸다. 고영진과의 결혼을 끝까지 말리던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다. 백화점 문화센터에서 관상학과 주역을 배웠다는 어머니는 고영진이 지옥 문을 여는 상이라며 끔찍해했다. 젊은 시절에 혼자 되어 딸 하나만을 바라보고 살아온 어머니를 생각하면 한수영은 가슴이 메어지는 것 같았지만 고영진을 그냥 두고 이 세상을 살아갈 자신이 없었다. 고영진 같은 악마는 이 세상에서 반드시 사라지게 해야 한다는 것이 이제 한수영의 목표가 된 것이다. 한수영은 추후 탐정을 다시 찾아갔다. 그동안 알아낸 사실을 모두 이야기하고 도움을 청했다. 고영진이 도영주는 해수욕장에서 죽이고 김현진은 자살을 위장해서 죽인 것이 틀림없어요. 할아버지가 좀 알아봐 주세요. 외숙모의 친정 아버지인 추탐정을 한수영은 할아버지라고 불렀다. 마음씨 착한 추탐정도 평소에 한수영을 매우 귀여워했다. 두 여자가 죽은 시차는 1년쯤 되는군. 모두 자연사가 아니니까 사고 처리 경위가 수사 기록으로 남아 있을 거야. 강 형사, 아니 강 과장 협조를 얻어 내가 좀 알아보지. 일주일 뒤 한수영이 추 탐정을 찾았다. 당시의 기록을 보니까 전혀 타살의 흔적이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더군. 도영주는 고영진과 함께 서해 법성포 앞바다에 한적한 곳에 갔다가 익사체로 발견이 되었더군. 고영진과 함께 민박을 했는데 해수욕장 앞에 조그만 바위섬이 있었대. 추탐정이 커피 2잔을 타서 가지고 왔다. 그리고 이야기를 계속했다. 고영진과 도영주는 동창생 부부 몇 쌍과 함께 1박 2일 일정으로 해수욕장으로 떠났다. 법성포 해안에 조용한 해수욕장이었다. 고영진과 도영주는 낮에 바위섬에 가서 둘이서 종일 해수욕을 즐기고 돌아왔다. 바다가 얕아 썰물 때는 걸어서 섬으로 갈 수 있었다. 그런데 새벽녘에 도영주가 귀걸이를 바위섬 바위에 두고 그냥 왔다는 것을 알았다. 도영주는 혼자 바위섬으로 가고 고영진은 모래사장 텐트에서 밤새워 고스톱을 치고 있던 동창들을 찾아갔다. 고영진은 거기서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고스톱을 치다가 민박집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도영주가 보이지 않았다. 고영진은 이곳저곳을 찾아다니다가 바위섬으로 가보았다. 그런데 도영주가 바닷물에 머리를 박고 죽어 있었다. 사인은 익사라고 했다. 복장은 민박집에서 입고 간 수영복 차림 그대로였다. 추탐정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한수영이 말했다. 고영진이 물에 집어넣어 익사시켰군요. 그런데 그게 좀 이상해. 도영주는 부검 결과 익사한 것이 맞아. 폐에서 발견된 모래와 플랑크톤은 그곳 해수가 맞거든. 그리고 익사 시간이 아침 7시에서 9시 사이로 되어 있는데
그 시간에 고영진은 고스톱을 치고 있었다는 알리바이가 확실하거든. 더 이상한 것은 도영주는 대학 시절 학교 대표 수영 선수였는데 어떻게 익사를 할 수 있었냐는 거야. 그러나 수사 결론은 그렇게 나고 사고사로 처리되었어. 추탐정은 이어 김연지의 사고에 대해서도 자세히 수사 내용을 알아 가지고 왔다. 김연지는 자기 오피스텔에서 수면제를 먹고 가스를 열어놓은 채 자살한 것으로 되어 있어. 유서 같은 것도 있었나요? 자기 노트북에 엄마 미안해요. 먼저 갑니다. 어쩌고 하는 유서 비슷한 글을 쓰다가만 흔적이 있었대. 자살을 위장한 타살일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발견될 당시 오피스텔은 안으로 잠겨 있었어. 더구나 들어가는 입구의 문이 안에서 청테이프로 봉해져 있었거든. 가스가 밖으로 새어나가지 못하게 해놓고 가스 밸브를 열고 자살한 것으로 결론이 났더군. 테이프를 발라 가스가 새어 나가는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하고 살인을 했군요. 한수영의 말에 추탐정이 손을 내저었다. 청 테이프가 방 안에서 붙여졌거든.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할 수는 없지. 한수영은 살인의 내막을 알아내자면 고영진의 일기를 찾아내야 한다고 생각했다. 고영진은 늘 자기 컴퓨터에 일기를 감추었다. 고영진의 컴퓨터를 뒤져야 하는데 비밀번호를 모르니까 답답하기만 했다. 고영진이 출근하고 나면 한수영은 고영진의 컴퓨터에 매달렸다. 내 문서를 클릭하면 목록에 분명히 일기가 나온다. 그러나 일기는 암호로 잠겨 있어 비밀번호를 모르면 열 수가 없었다. 한수영은 고영진이 사용할 만한 단어나 숫자를 다 입력시켜 보았다. 그가 다닌 초등학교 이름,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름을 비롯해 영어 이니셜, 자동차 넘버, 아파트의 현관키 번호, 생년월일, 핸드폰 번호, 결혼 기념일 등 생각나는 것을 며칠에 걸쳐 입력시켜 보았으나 실패였다. 심지어 시골에 있는 시어머니 이름, 생년월일, 친구의 이름, 그가 사귀다가 죽었을지 모르는 도영주, 김현지까지 모두 입력해 보았으나 헛수고였다. 그러나 한수영은 포기하지 않았다. 매일 컴퓨터에 매달려 씨름했다. 내 문서에만 매달려 있던 한수영은 문득 외부 서버를 떠올렸다. 올해 클라우드에 고영진의 컴퓨터가 가입되어 있다는 것을 아이콘을 검색하다가 알게 되었다. 한수영은 올해 클라우드에 접속했다. 우선 아이디를 알아야 했다. 그것은 아주 쉬웠다. 고영진이 늘 사용하는 은 십자가를 쳤더니 그대로 맞았다. 고영진의 마스코트였다. 문제는 패스워드였다. 온라인 패스워드는 내 문서에서와는 달리 3번 틀리면 자동으로 닫아버리는 바람에 20분을 다시 기다려야 했다. 엄청난 시간을 소비했으나 허탕만 쳤다. 한수영은 인터넷을 며칠간 뒤져 비밀번호를 찾는 여러 가지 방법을 알아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알기 쉬운 방법이 MySQL 데몬이라는 프로그램과 How much is my IP라는 프로그램이었다. 그러나 이 방법도 별 소용이 없었다. 한 가지 도움을 받은 것은 예상되는 IP를 입력했을 때 가능성에 접근한 퍼센테이지를 알려주는 것이었다. 가장 근접한 수치를 알려준 것은 한글 단어나 영어 단어보다는 아라비아 숫자였다. 숫자 중에서도 7자리가 가장 고영진의 IP에 가깝다고 알려주었다. 며칠간 씨름을 하던 한수영은 머릿속에 번개처럼 떠오르는 비밀 단어가 있었다. 남편 고영진이 항상 애지중지하는 십자가 문양이 떠올랐다. 아이디로 은 십자가를 썼기 때문에 IP에는 쓰지 않았으리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십자가, 크로스, 십자.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아무리 해도 클라우드는 열리지 않았다. 그렇게 한 달을 노력하던 한수영에게 마침내 머리에 다시 번쩍하는 영감이 떠올랐다. 핸드폰 번호. 그렇다. 한수영은 핸드폰 문자 송신용 숫자판에 십자 성호를 그어 보았다. 345 가로로 일렬 번호 그리고 가운데 세로 2580 7자리가 틀림없다. 한수영이 345 2580을 입력하자 놀랍게도 클라우드가 열렸다. 한수영은 기뻐서 고함을 질렀다. 빈집이라 누가 들을 리도 없었다. 한수영은 일기 대신 다이어리라는 목록을 클릭했다. 비밀이 열렸다. 일기는 연도별, 날짜별로 잘 정렬되어 있었다. 한수영은 도영주와 김연지가 죽던 날을 찾아 전후 일기를 정독하기 시작했다. 도영주 임신했다고 협박까지 했다. 이제 지구상에서 떠나게 해야겠다. 해수욕장, 밀물과 썰물의 해수면 차이, 모래 찜질. 그렇다. 이거면 충분하다. 완전 범죄. 한수영은 짐작은 했지만 이런 내용을 보자 전율했다. 앉아 있는데도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다. 한수영은 다시 김연지 부분을 찾아내서 살폈다. 이제 정리할 때가 되었다. 처녀도 아니면서 나를 속였다. 애인이 2명이나 있었다니, 그걸 뻔뻔스럽게 고백하다니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김연지, 너는 네 오피스텔에서 자살해야 한다. 유서는 내가 써주마. 잘 가거라, 김연지. 그리고 글씨 뒤에 청 테이프와 강력한 자석, 그리고 한 뼘 정도 크기의 동그란 쇠막대기 사진이 있었다. 한수영은 자살을 가장한 살인이라는 것이 짐작이 갔으나 구체적인 범행 방법은 알 수가 없었다. 한수영은 일기를 USB에 복사한 뒤 클라우드를 닫았다. 이젠 다리뿐 아니라 전신이 후들후들 떨렸다. 가슴에서 분노가 치솟고 두려움으로 입술이 타는 것 같았다. 한수영은 복사한 것을 가지고 추탐정을 찾았다. 당시의 기록을 대조하면서 살인 방법을 모두 알아냈어. 아주 교묘하고 흉측한 녀석이야. 두뇌가 범죄 심리로 가득 찬 그 뭐야, 사이코패스라고 하던가 그런 녀석이야. 추탐정은 진지한 표정으로 고영진의 범죄를 재구성해서 설명했다. 서해안 법성포에서 2km쯤 떨어진 해변이었다. 동창생들과 함께 해수욕장에 도착한 고영진은 함께 간 도영주와 민박집에 짐을 풀었다. 낮에 동창들과 점심을 함께한 뒤 고영진과 도영주는 따로 행동했다. 썰물대는 걸어서 건널 수 있는 마을 앞에 무인도인 바위 섬으로 건너갔다. 바위 뒤쪽은 마을에서 보이지 않아 아주 한적했다. 바다에 뛰어들어 해수욕을 즐기던 고영진이 모래사장으로 나와 새로운 제의를 했다. 야, 모래 좋다. 모래 찜질이나 할까? 고영진이 모래에 구덩이를 파고 도영주가 먼저 들어 누웠다. 어머, 이거 너무 깊은 것 아냐? 고영진이 얼굴만 내놓은 도영주를 모래로 파묻기 시작하자 도영주가 약간 불안한지 걱정스럽게 말했다. 아니야, 푹 파묻어야 제대로 되는 거야. 하지만 손도 꼼짝 못하겠어요. 아이, 답답해. 손은 꼼짝 안 해도 돼. 이제 곧 숨도 먹게 될 텐데. 고영진은 모래에 묻혀 정말 숨쉬기도 힘들게 된 도영주의 얼굴을 내려다보며 악마처럼 웃었다. 도영주, 다른 놈들 품에서 놀아나다가 나를 또 가지고 놀아? 뭐? 나하고 결혼 안 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오빠, 이게 무슨 짓이야? 빨리 꺼내줘. 장난 그만 쳐요. 장난 아니야.
고영진은 가지고 온 세면백에서 테이프를 꺼내 도영주의 입을 막아버렸다. 그리고 혼자 마을로 돌아갔다. 이튿날 한낮 고영진이 다시 바위섬에 도착했을 때는 도영주가 이미 숨을 거둔 뒤였다. 고영진은 재빨리 도영주를 꺼내고 입에 붙였던 테이프를 떼어냈다. 그리고 바닷물에 몸을 반쯤 걸쳐 두었다. 근데 어떻게 익사로 결말이 났어요? 한수영이 추 탐정에게 물었다. 서해는 간만에 차가 1미터도 넘는다는 것을 알지. 밤새 민물이 들어와 도영주를 덮는 바람에 모래 속에 묻힌 채 바닷물을 마시고 익사한 거야. 이튿날 아침에는 바닷물이 빠져나갔으니까 감쪽 같지. 그리고 밀물이 도영주를 익사시키는 시간에는 고영진이 동창들과 고스톱을 치고 있었으니까 알리바이가 완벽하지. 나쁜 놈. 한수영은 몸을 부르르 떨었다. 김현진은 어떻게 죽였어요? 추탐정이 다시 낡은 수사 노트를 뒤지며 말을 이었다. 김현진은 조그만 개인 사무실을 가지고 프리랜서 동시 통역사 일을 했다. 일하는 오피스텔은 10평 남짓한 곳인데 구석에 데스크톱과 간이 침대가 있었다. 현관 철문을 열면 안쪽에 다시 유리문이 있어서 방음이 잘 되는 곳이었다. 고영진은 그 사무실에서 김현지와 자주 섹스를 했다. 김현지를 살해한 날도 한 차례 정사를 치르고 난 고영진은 가지고 온 주스를 김현지에게 주었다. 수면제가 든 줄도 모르고 주스를 마신 김현지는 그대로 잠이 들었다. 고영진은 가스레인지에 도시가스 밸브를 열었다. 그리고 김현지의 노트북에 유서 같은 글을 쓰다가 두었다. 물론 자판의 지문은 모두 지웠다. 고영진은 밖으로 나와서 유리문에 청테이프 바르는 작업을 했다. 청테이프를 유리문 안쪽에 위에서 약간 걸쳐지게 붙인 뒤 문을 닫고 나왔다. 방 안쪽 테이프에 한 뼘 정도 되는 쇠막대를 대고 유리문 밖에서 강력한 자석으로 고정시켰다. 그리고 밖으로 나와 자석을 밑으로 움직이면서 쇠막대가 청테이프를 펴면서 따라 움직이게 했다. 감쪽같이 안에서 바른 것처럼 되었다. 당시 유리문 밑에 떨어져 있던 조그만 쇠막대가 무엇에 쓰였는지는 수사관이 밝혀내지 못했던 것이다. 강 과장이 서울경찰청에서 수사 재개를 한다고 했으니까 고영진은 이제 끝장난 것 같아. 그러나 네가 고영진의 일기를 훔쳐낸 것은 통신보호법을 위반한 것이니까 증거로 쓸 수는 없을 거야. 하지만 세 사람을 죽인 진실은 모두 밝혀지고 처벌을 받게 되겠지. 어쩌면 무기나 사형이 될지도 몰라. 한수영은 추탐정의 말이 먼 곳에서 들려오는 메아리처럼 느껴졌다. 한수영은 혼자 중얼거리며 탐정 사무실을 나왔다. 나는 스스로 살인범의 아내가 된 것이구나. 그러나 성혁 오빠, 나 잘했지. 칭찬 좀 해주세요.